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만삭의 몸으로 홀로 병원에 가야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침밥 값과 차비하라며 던져준 2만 원.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택시를 잡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12월의 칼바람이 낡은 목재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마치 누군가 원안에 차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냈다. 서울의 겨울 추위는 내가 살던 남쪽의 그것과는 달랐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혹독한 추위였다. 나는 해지고 달아빠진 낡은 장판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임신 부종으로 퉁퉁 부은 손으로 얇은 스웨터 너머 불룩 나온 9개월 된 배를 연신 쓰다듬었다. 오늘 저녁 밥상도 처참할 정도로 단출했다. 언제 삶았는지 모르게 차갑게 식어버린 시래기나물 한 접시, 짜기만 한 간장 종지, 그리고 푸석한 흰쌀밥이 전부였다. 곧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이 집에서 허락된 식사였다. 시어머니는 소반에 앉아 밥주걱을 든 채 시장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끊임없이 중얼거리셨다. 시아버지는 방구석에 앉아 긴 곰방대에 불을 붙여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셨다. 자욱한 담배 연기에 내가 기침을 터뜨렸지만 아버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낡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 남편 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잔뜩 찌푸린 얼굴로 먼지투성이 바람막이를 옷걸이에 내던지고는 밥상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오늘 아이는 어떤지, 내가 힘들지는 않은지 한마디 묻지도 않고 그저 밥을 입에 우겨 넣기 바빴다. 퍽퍽한 밥을 삼키는데 목이 메어왔다. 뱃속의 아이가 세차게 발길질을 해댔다. 아이도 배가 고프거나 이 숨막히는 분위기에 항의하는 것 같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밥그릇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민준 씨, 내일이 출산 전 마지막 정기 검진일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크고 양수 과다증 기미가 있어서 제왕절개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내일 어머님이나 민준 씨가 같이 병원에 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민준이 밥을 씹던 소리가 멈췄다. 시어머니는 밥그릇을 소반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사기그릇과 양은 밥상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특유의 가시돋친 목소리로 말했다. 검사는 무슨 놈의 검사? 별꼴이야. 아주. 내가 애 셋을 낳는 동안 초음파 한 번 안 보고도 다들 얼마나 쑥쑥 잘 크고 황소처럼 건강한데 요즘 것들은 아주 유난이야. 유난. 조금만 아프다 하면 병원 가서 돈 쓸 궁리만 하고 돈이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애써 참으며 설명했다. 하지만 어머님, 지난번에 의사 선생님이 태아 위치가 아직 안 좋다고 하셨고 아랫배도 자주 아파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내 말을 자르며 손을 내저었다. 핑계 대지 마라. 내일 아침에 노인정에서 하는 건강 체조 교실 가야 하고 끝나고는 장 봐서 제사 음식 준비해야 해. 너 시중들 한가한 시간 없어. 집에서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진통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가든지 해. 나는 희망을 품고 남편 민준을 바라보았다. 일말의 동정심이나 보호를 기대하며 하지만 민준은 잔뜩 인상을 쓴 채 귀찮다는 표정으로 밥을 입에 넣으며 쏘아붙였다. 뭘 봐. 내일 배달 대행 뛰어서 만근 수당 받아야 해. 요즘같이 추운 날엔 주문이 밀려서 하루만 쉬어도 몇십만 원이 날아가는 거 몰라? 멀쩡한데 자꾸 병원 가자고 해서 사람 귀찮게 하지 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뱃속의 아이는 그의 핏줄이고 이 집의 장손이었다. 그런데 아이의 생명과 안전이 고작 몇 푼의 수당이나 있으나 마나 한 건강 체조 교실보다 못하다니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다. 내가 우는 것을 보자 민주는 더욱 짜증을 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주머니에서 구깃구깃한 지폐 한 장을 꺼내 벗겨진 나무 식탁 위로 휙 던졌다. 낡고 기름때 묻은 2만 원짜리 지폐였다. 이거나 받고 내일 알아서 택시 타드네. 남는 돈 있으면 뜨끈한 호빵이나 사 먹고 다시는 내 잠 깨우면서 징징거리지 마. 사내 재수 없게 여자가 어딜 감히 훌쩍거려. 말을 마친 민주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나는 싸늘하게 식은 밥상과 싸구려 자선처럼 덩그러니 놓인 2만 원짜리 지폐와 함께 홀로 남겨졌다. 시아버지는 그제야 느긋하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한마디 툭 던지셨다. 돈 줬으면 됐지. 알아서 가. 우리 집은 며느리 오냐오냐 하는 집안 아니야. 밥이나 빨리 먹고 설거지해. 밤새 더럽게 놔두면 조상님들이 노하신다. 나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2만 원을 집어들었다. 손안의 지폐는 차가웠지만 이 집 사람들의 마음만큼 차갑지는 않았다. 2만 원, 한 번의 산부인과 진료, 우리 모자의 안전, 그리고 남은 부부의 정을 위한 값이었다. 냉대만 가득한 밥상을 보고 내 배를 내려다보았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서울의 밤은 깊어질수록 더욱 고요하고 매서웠다. 10제곱미터도 안 되는 비좁은 방 안에는 민준의 코 고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유일하게 두꺼운 이불을 혼자 독차지한 채 몸을 말고 있었고 나는 침대 끝에 웅크린 채 얇은 담요 하나를 겨우 덮고 있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덜 닫힌 창문 틈으로 스며든 냉기가 옷 속을 파고들어 온몸이 덜덜 떨렸다. 하지만 육체의 추위는 마음속의 빙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옆으로 누워 무거운 배를 감싸 안았다.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 베개를 적셨다. 집이 그리웠다. 햇살과 바람이 가득한 내 고향 부산.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감싸주시던 부모님과 언니가 있는 그곳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민준과 결혼하겠다고 고향에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서울로 시집을 가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급구 말리셨다. 멀리 시집 가면 고생이다. 딸아, 음식 맛도 다르고 서러운 일 생기면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니? 그때는 눈먼 사랑에 모든 말을 흘려듣고 서울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는 민준의 약속만 믿었다. 하지만 이제 잔혹한 현실이 내 뺨을 후려쳤다. 시집 온 2년 동안 나는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다시 시댁 식구들을 위해 저녁을 차렸다. 내가 번 월급은 모두 시어머니께 드려야 했다. 생활비로 쓴다고 하셨지만 몰래 시집간 딸에게 돈을 빼돌리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임신하고 입덧이 심해져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자 가족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식충이이자 집안의 짐 덩어리가 되었다. 나는 세상 모르고 잠든 민준을 바라보았다. 평생 나를 아껴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 이제는 개에게 뼈다귀를 던져주듯 2만 원짜리 구겨진 지폐를 던져주는 남자가 되었다. 만약 오늘 밤 내가 진통이 온다면 이 남자는 잠을 설친다며 짜증을 낼까? 아니면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줄까?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가족들 사이에서 내 아이는 어떻게 될까?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처음에는 희미한 불꽃이었지만 이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떠나야 한다. 여기서 서서히 죽어갈 수는 없다. 내 아이를 구하고 내 인생을 구해야 한다. 나는 낡은 침대가 삐걱거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몸을 일으켰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짧은 바늘은 3을, 긴 바늘은 6을 가리키고 있었다. 새벽 3시 30분, 도시 전체가 잠든 시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하기에
가장 완벽한 순간이었다. 나는 살금살금 옷장을 열었다. 짐을 많이 챙길 수는 없었다. 헐렁한 옷 몇 벌과 몰래 사서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신생아 옷까지. 그리고 산모 수첩을 챙겼다. 모든 것을 낡은 검은색 여행 가방에 쑤셔 넣었다. 서랍 가장 깊은 곳, 낡은 책갈피 사이에 끼워둔 작은 봉투를 꺼냈다. 석 달 전 입덧으로 야윈 나를 보러 오셨던 엄마가 몰래 손에 쥐어주신 50만 원이었다. 혹시 모르니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시댁에는 절대 말하지 말고. 귓가에 맴도는 엄마의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것이 나를 자유로 이끌어줄 티켓이었다. 가장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칭칭 감았다. 방을 떠나기 전 화장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2만 원짜리 지폐를 보았다. 나는 그것을 집어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 이 돈으로 서울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지불할 것이다. 깔끔하고 단호한 이별의 대가였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어두운 거실로 나갔다. 옆방에서 시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고양이처럼 발걸음을 옮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현관의 무거운 철문이 빗장을 풀자 기카는 작은 소리를 냈다. 나는 잠시 얼어붙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다. 문지방을 넘어 등 뒤로 문을 살짝 닫았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이상하게 아까처럼 춥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결심과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여행 가방을 들고 낡은 빌라를 단호하게 빠져나왔다. 어둠과 굴욕의 나날을 등 뒤로 한 채 이른 새벽의 짙은 안개가 서울의 작은 골목들을 뒤덮고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만삭의 몸으로 짐을 들고 힘겹게 걸어가는 한 여인의 모습은 참으로 외로워 보였다. 큰 길가로 나와 보니 간간히 차 한 대씩 쌩하고 지나갈 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차가운 액정 위를 더듬어 카카오 택시를 호출했다. 기사님을 찾는 중입니다. 1분, 2분, 그리고 5분이 흘렀다. 너무 이른 새벽이고 날이 추워 운행하는 기사님이 거의 없는 모양이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만약 민준이나 시어머니가 일찍 일어나 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들이 나를 쫓아와 다시 그 집에 가둘지도 모른다. 호출을 취소하고 일반 택시를 잡으려던 순간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박 기사님이 배차되었습니다. 200민 거리에 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흰색 중형 세단이 천천히 다가와 내 앞에 멈춰섰다. 차창이 내려가자 희끗희끗한 머리에 돋보기 안경 너머로 온화한 눈빛을 한 50대 남성의 얼굴이 보였다. 기사님은 내 모습을 보더니 황급히 차에서 내렸다. 아이고, 이 새벽에 어딜 가시는 길이세요?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만삭의 몸으로 무겁게 나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고 기사님이 트렁크에 가방을 싣는 것을 지켜보았다. 뒷좌석에 앉아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었던 몸을 녹여주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보며 물었다. 목적지가 서울 여성병원 맞으시죠? 곧 출산하시나 봐요. 어쩌다 이 시간에 혼자 나오셨어요. 남편분은 어디 가시고? 기사님의 다정한 질문이 내 아픈 곳을 찔렀지만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다. 나는 거울 속 그의 온화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기사님, 목적지를 바꿔도 될까요? 김포공항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은 놀라 몸을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김포공항이요? 아니, 지금 배가 이렇게 남산만한데 비행기를 타시게요. 항공사에서 태워주기는 한답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낯선이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울컥했다.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급하게 고향에 내려가야 해서요. 부산으로 가요. 지금 가지 않으면 우리 모자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데려다 주세요. 요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기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눈물로 얼룩진 내 뻣한 얼굴을 보고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더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꽉 잡고 앉으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딱 보니 집안에 무슨 사연이 있구먼. 차는 짙은 안개를 헤치며 달리기 시작했다. 텅 빈 서울의 거리. 잎사귀를 모두 떨군 가로수들이 말없는 증인처럼 서 있었다. 차가 마포대교를 지날 때 나는 창밖을 보았다. 짙은 흙탕물을 품고 도도히 흐르는 한강이 거대하게 펼쳐져 있었다. 남쪽 분이신가 봐요. 기사님이 침묵을 깨고 물었다. 네, 부산 사람이에요. 아, 부산 사람들 정 많고 순박하지. 나도 군대 동기들이 거기 몇 명 있는데. 에휴, 무슨 일이든 잊을 건 잊어버리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뱃속 아기잖아요. 친정 부모님 곁으로 가는 게 제일 안심이지. 기사님의 격려가 내게 힘을 더해 주었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았다. 기사님은 재빨리 차에서 내려 내 짐을 카트에 실어주셨다. 나는 주머니에서 민준이 던져준 구겨진 2만 원짜리를 꺼내 빳빳하게 펴서 기사님께 내밀었다. 기사님, 요금 여기요. 미터기 요금보다 조금 더 많은데 남은 돈으로 따뜻한 커피라도 사드세요. 기사님은 내 손에 들린 지폐와 내 퉁퉁 부은 눈을 번갈아 보더니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타세요. 보아하니 형편도 넉넉지 않아 보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 운행은 뱃속 아기한테 제가 복을 비는 셈 칠게요. 그 돈 아껴서 아기 분유값, 기저귀 값에 보태세요. 나는 깜짝 놀라 눈물이 핑 돌았다. 차갑고 무정하기만 한 줄 알았던 이 도시에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었다니.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그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기사님, 받아주세요. 이건 그냥 택시비가 아니에요. 이 2만 원은 제 슬픈 기억이에요. 이 서울 땅에 이 돈을 돌려주고 깨끗하게 떠나고 싶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내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한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지폐를 받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받을게요. 순산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겁니다. 새로운 행복이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나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카트를 밀어 환한 불빛의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는 그 택시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 등 뒤에 고통스러운 과거를 돌아보지 않듯이 이른 아침에 김포공항은 이미 분주했다. 안내 방송 소리, 바쁜 발걸음 소리,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가 뒤섞여 활기를 띠었다. 나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서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렸다. 누가 봐도 만삭인 내 배가 가장 큰 문제였다. 항공 규정상 임신 36주 이상인 산모에 대한 탑승은 매우 까다로웠다. 미리 준비해둔 진단서와 서약서가 있었지만 탑승이 거절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음을 짓눌렀다.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지상직 직원이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느 항공편 이용하십니까? 임신 몇 주 차이신가요?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6시 부산행 비행기요. 이제 30주 됐어요. 거짓말이었다. 36주라고 사실대로 말했다간 분명 탑승을 거부당할 것이다. 내가 가진 진단서는 몇 주 전의 것이었다. 나는 이 상황을 미리 계산해 두었다.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며 서류를 꼼꼼히 살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카운터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공항의 에어컨은 시원했지만 이마에서는 땀이 흘렀다.
주수에 비해 배가 좀 많이 부르시네요. 혹시 불편하거나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전혀요. 첫째 아이라 배가 좀 큰가 봐요. 제발 부탁드려요.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마지막 임종을 지켜야 해요. 나는 그녀의 동정심에 호소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나쁘다는 건 알지만 이 막다른 길에서 내게 다른 선택은 없었다. 내 말을 들은 직원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임 면제 서약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수속과 보안 검색을 마치고 탑승 대기실로 들어섰다. 많이 걸은 탓에 다리가 퉁퉁 붓고 쑤셔왔다. 빈자리를 찾아 털썩 주저앉아 숨을 골랐다. 내 옆자리에는 아마도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학생이 헤드폰을 끼고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힘겹게 숨을 쉬는 것을 보자 그녀는 헤드폰을 벗고 가방에서 새 생수 한 병을 꺼내 내게 건넸다. 저기요, 물 좀 드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요. 혹시 혼자 가시는 거예요? 나는 물병을 받아들고 감동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부산에 가요. 어머, 저도 부산 가는데 좌석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가까운지 한번 볼게요. 이따 비행기 탈 때 짐 들어드릴게요. 젊은 학생의 따뜻한 친절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시댁이라는 문을 벗어나니 세상은 이토록 너그럽고 따뜻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지난 2년간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보다 수만 배는 더 잘해주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그 여학생은 내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한 걸음 한 걸음 탑승교까지 나를 부축해 주었다. 승무원들도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자리를 안내해주고 다리를 편히 뻗을 수 있도록 앞쪽의 넓은 좌석으로 바꿔주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엔진의 굉음이 기체를 뒤흔들었다. 나는 창문에 얼굴을 기댄 채 밖을 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다. 아래로는 고층 빌딩과 구불구불한 도로들이 점차 작아지며 멀어져 갔다. 지금쯤 집에서는 민준이 아직 자고 있을 테고 시어머니는 건강체조를 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겠지. 그들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이미 멀리 날아올랐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비행기는 속도를 높여 구름을 뚫고 하늘로 솟아올랐다. 기압 변화로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기묘할 정도로 가벼워졌다. 나는 탈출했다. 그 어두운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안녕, 서울. 안녕, 차가운 밥상과 독설. 안녕, 박정한 남편과 싸구려 2만 원. 나는 남쪽으로 따스한 햇살과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다. 1시간 남짓의 비행은 꿈처럼 지나갔다. 기장이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접근 중이라는 안내 방송을 할 때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았다. 찬란한 황금빛 햇살이 해안선을 따라 부서지며 백사장을 물들이고 있었다. 북쪽의 건조한 햇살과는 다른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빛이었다. 비행기는 부드럽게 활주로에 착륙했다. 기내문이 열리자 바다의 짭조름한 내음을 품은 따뜻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고향의 냄새, 평온의 냄새였다. 착륙 계단을 내려올 때도 친절한 여학생이 곁에서 짐을 들어주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마중 나온 구역에서 기다리고 계신 부모님과 언니의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지셨고 몸은 야위셨지만 여전히 든든해 보이셨다. 어머니는 붉어진 눈으로 나를 찾고 계셨다. 나를 발견한 언니가 정신없이 손을 흔들었다. 서연아, 서연아, 여기야. 엄마의 목소리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나는 피곤함도 잊은 채 그들에게 달려갔다. 엄마는 나를 와락 껴안으셨다. 첫내 얼굴부터 남산만 한 배까지 내 온몸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쏟으셨다. 세상에, 내 딸, 왜 이렇게 깡말랐어? 어쩌다 혼자 몸으로 여기까지 왔니? 내 새끼, 얼마나 고생했어. 아버지는 옆에 서서 눈시울을 붉히셨다. 거친 손으로 내 어깨를 토닥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돌아왔으면 됐다. 집에 왔으니 이제 살았다. 괜찮아. 이제 아빠 엄마가 있잖니. 언니는 내 짐을 받아들고 차로 나를 이끌었다. 가족의 차는 푸른 가로수가 늘어선 익숙한 길을 달렸다. 부산은 변함없는 평온함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3층짜리 단독주택. 내가 시집 가던 날과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내 방은 엄마가 깨끗하게 청소해 두셨고 이불에서는 햇볕 냄새가 났다. 식탁에는 푸짐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차가운 시래기나물이나 퍽퍽한 밥이 아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돼지국밥, 고소한 해물파전,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비빔당면까지. 엄마는 내 그릇에 고기를 듬뿍 담아주시며 목맨 소리로 말씀하셨다. 많이 먹어라, 딸아. 기운 차려야지. 새벽부터 푹 고왔어. 우리 손주도 건강해야지. 나는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한술 떴다. 진한 국물의 감칠맛, 부드러운 고기, 알싸한 부추 향이 어우러져 오랫동안 마비되었던 모든 감각을 깨웠다. 나는 먹으면서 울었다. 눈물이 뜨거운 국밥 위로 떨어졌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부모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맞은편에 앉아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지난 일은 잊어버려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네가 돌아왔다는 거야. 우리 집이 큰 부자는 아니지만 내 자식, 내 손주 굶기고 서럽게 하진 않는다. 이제 여기서 마음 편히 출산하고 몸조리해. 아빠 엄마가 다 키워줄게. 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맞아, 서연아. 걱정 말고 몸조리나 잘해. 아기용품 같은 건 걱정 마. 내가 이미 다 사놨어. 그 쓰레기 같은 놈은 그냥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가족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이 온기, 이 존중, 타향에서 2년간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었다. 창밖을 보니 부산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나와 내 아이의 인생이 새로운 장을 열었음을 직감했다. 어두운 과거를 저 멀리 남겨두고 빛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요란한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다. 어젯밤 마신 술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습관처럼 아내의 온기를 찾아 옆자리를 더듬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허공뿐이었다. 옆자리 베개는 뽀송했고 이불은 냉랭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눈을 비볐다. 서연이 어디 갔어? 평소 같으면 벌써 부엌에서 아침 준비하고 있을 시간인데 나는 중얼거렸다. 이 여자 아침부터 어딜 간 거야? 또 그 무거운 몸으로 시장 가서 군것질거리나 사러 갔나 보지. 나는 하품을 하며 방을 나섰다. 어머니가 막 건강체조를 마치고 돌아오셨다. 손에는 나물 몇 줌과 돼지고기가 담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헝클어진 내 모습을 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꾸짖으셨다.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 세수도 안 했어? 내 마누라는 어디 갔니? 부엌이 왜 이렇게 썰렁해? 운동하고 와서 배고파 죽겠는데 밥도 안 차려놓고. 나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일어나 보니 없던데. 골목 앞 분식집에 아침 먹으러 갔거나 어디 갔겠죠. 제가 아내를 숨겨놓기라도 한 줄 아시겠어요?
어머니는 장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어휴, 저 게으른 것. 배는 남산만 해가지고 어딜 쏘다니는 거야. 혹시 어젯밤 일 때문에 삐져서 친정 언니네 집으로 가버린 거 아니야? 말도 안 돼요. 언니는 멀리 부산에 사는데 아마 어제 제가 말한 대로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갔겠죠. 어머니는 일단 라면이라도 끓여 드세요. 저는 옷 갈아입고 일하러 가야 해요. 오늘 추워서 배달 주문 많을 테니 바짝 벌어야죠. 나는 서연이가 집 근처 산부인과에 갔다가 점심때쯤 돌아올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배달 대행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오토바이 키를 챙겨 집을 나섰다. 아내의 이례적인 부재를 무시한 채 그날 오전 내내 나는 쉴 새 없이 배달콜을 처리했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아내와 아이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점심때가 되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길가 기사식당에 들렀을 때야 비로소 서연이가 생각났다. 휴대폰을 꺼내 검진은 잘 받았는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무감정한 안내 음성에 가슴이 철렁했다. 다시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서연이는 특히 임신한 후로는 한 번도 전화를 꺼둔 적이 없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서연이 들어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들어오긴 뭘 들어와. 내가 너한테 전화하려던 참이다. 이 시간까지 코빼기도 안 보여. 밥도 안 해놓고 청소도 안 하고 옷장을 열어보니 옷이 절반이나 없어졌어. 장롱 위에 있던 낡은 여행 가방도 사라졌고 나는 젓가락으로 짚고 있던 고기를 밥그릇에 떨어뜨렸다. 뭐라고요? 서연이가 집을 나갔다고요? 말도 안 돼. 만삭의 몸으로 돈도 아는 사람도 없는 서울에서 어딜 가요? 어머니 잘 찾아보신 거 맞아요? 혹시 빨래하러 옷까지 챙겨 나간 거 아니에요? 빨래는 무슨 놈의 빨래. 산모 수첩이랑 신생아 옷까지 싹 다 챙겨갔어. 그년 도망친 거야. 이 집을 떠나버렸다고. 나는 먹다만 밥값을 급히 치르고 미친 듯이 오토바이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을 하고 계셨다. 나는 침실로 뛰어들어가 옷장 문을 활짝 열었다. 정말로 서연이의 옷가지들이 사라져 있었다. 화장대 위 내가 어젯밤 던져준 2만 원짜리 지폐도 보이지 않았다. 쪽지라도 남겼을까 싶어 온 집안을 뒤졌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서연이는 한마디 작별 인사도 없이 조용하고 단호하게 떠나버렸다. 공포가 나를 덮쳤다. 나는 황급히 서울 여성병원으로 달려갔다. 원무과 접수 창구에서 아내의 이름으로 응급 입원이나 분만 대기자 명단에 있는지 물었다. 직원은 한참을 찾아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오늘 박서연이라는 이름의 산모는 입원한 기록이 없는데요. 나는 다른 대형 산부인과 병원에도 가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서연이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나는 붐비는 병원 마당에 서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와 곧 태어날 내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대형 병원 두 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내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은 온갖 질문으로 뒤엉켰다. 서연이가 갈 만한 곳이 어디지? 서울에 친한 친구도 없고 친척들은 모두 멀리 있는데 설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평상에 앉아 파리를 쫓고 계시던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보였다. 아주머니는 이 동네에 걸어 다니는 CCTV나 다름없었다. 나는 급히 오토바이를 세우고 달려갔다. 아주머니, 오늘 아침 일찍 가게 여셨죠? 혹시 제 아내가 지나가는 거 못 보셨어요?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 그댁 새댁 말이지. 봤지. 오늘 새벽에 큰 여행 가방을 들고 큰 길 쪽으로 가더라고. 얼굴은 패쑥하고 눈은 퉁퉁 부은 게 꼭 밤새 온 사람 같았어. 어디 가냐고 물으니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 어느 방향으로 갔어요? 무슨 차 타는 거 못 보셨어요? 저기 대로변 쪽으로 갔어. 한참 서서 기다리더니 흰색 세단이 와서 태워가더라고. 노란색 번호판인 걸 보니 카카오 택시 같던데. 아주머니의 정보는 청천벽력과 같았다. 택시를 탔다고? 돈이 어디서 나서? 아, 맞다. 내가 준 2만 원. 하지만 2만 원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지? 마침 달려나온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어머니가 무릎을 탁 쳤다. 아이고, 맙소사. 그년 고속 버스터미널로 간 게 틀림없어. 친정으로 도망치려는 거야. 배가 그렇게 불러서 장거리 버스를 타면 애가 튀어나오고도 남겠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머니를 오토바이 뒤에 태웠다. 어머니, 타세요. 지금 바로 터미널로 가요. 아직 멀리 못 갔을 거예요. 나는 미친 듯이 도로를 질주했다.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해 어머니와 나는 흩어져서 서연이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부산행 버스 매표소로 달려가 직원들에게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하지만 넓고 복잡한 터미널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내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는 버스 기사들과 노점상들에게 물으며 울부짖었다. 우리 며느리가 집을 나갔어요. 혹시 보시면 제발 알려주세요. 사람들은 어머니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허탕을 치자 나는 다른 터미널들을 떠올렸다. 우리는 다시 급하게 다른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오후 내내 사투를 벌였다. 다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배는 굶주렸지만 걱정과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내 희망도 점점 꺼져갔다. 우리는 터미널 앞 인도에 주저앉았다. 절망적이었다.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 못된 것. 이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 귀한 장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난 어떻게 살라고.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슈퍼 아주머니는 서연이가 택시를 탔다고 했다. 터미널까지는 몇천 원이면 충분한데 왜 굳이 이른 새벽에 택시를 탔을까? 설마 비행기를. 나는 그 생각을 즉시 지워버렸다. 돈이 어디 있어서 비행기를 타. 비행기 표가 수십만 원인데 내가 한 달 내내 일해야 겨우 한 장 살 수 있는 돈이다. 서연이는 전업주부였고 돈 관리는 모두 어머니가 했다. 비상금이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그때 장모님이 떠올랐다. 가끔 서연이에게 택배를 보내주시곤 했다. 혹시 그때 몰래 돈을 보내주신 건 아닐까? 어머니, 혹시 비행기 탄 거 아닐까요?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가 미쳤구나. 돈이 어디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그 배로 어느 항공사가 태워준다고. 하지만 터미널엔 없잖아요. 마지막 희망이라도 걸어봐요. 김포공항으로 가봐요. 우리 모자는 다시 3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다리 위에서 부는 밤바람은 살을 내는 듯했다. 공항에 도착해 안내 데스크와 각 항공사 카운터를 돌며 물었지만 공항은 터미널보다 수십 배는 더 넓고 복잡했다. 보안 직원은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했고 항공사 직원은 승객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그 화려하고 차가운 터미널 안에서 상처 입은 짐승처럼 헤매고 다녔다. 결국 모든 기력을 소진하고 나는 대합실 기둥에 기댄 채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연이의 흔적을 완전히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아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아이를 데리고 내가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다. 하룻밤 내내
서울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나와 어머니는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어수선했다. 어제 먹다 남은 그릇들이 식탁 위에 그대로 널려 있었다. 아버지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는 깊은 한숨만 내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못 찾았어요. 아버지. 흔적도 없어요. 아마 친정으로 간 것 같아요. 틀림없이 부산으로 갔을 거예요. 내 말을 들은 어머니가 길길이 날뛰었다. 그럼 당장 내려가서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와야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주를 그렇게 쉽게 뺏길 순 없어. 당장 내려갈 준비해. 그 집안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줘야 해. 나 역시 아내를 찾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걱정되는 마음 반, 상처받은 남자의 자존심 반이었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비상금은 어머니가 관리하셨는데 어머니 손에 들어간 돈은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 수가 없었다. 돈이 어디 있어서 가요. 어머니, 차비에 숙식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서 낡은 쇠상자를 꺼냈다.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세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200만 원밖에 없네. 일단 옆집에서 200만 원만 더 빌려보자. 너는 내 금목걸이라도 전당포에 맡겨서 여비를 마련해. 기차 타면 싸게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사방에 돈을 빌려 겨우 500만 원을 마련해 부산으로 아내를 찾아 나섰다. 나와 어머니는 서울역에서 부산행 무궁화호 기차표 2장을 샀다. 16시간 동안의 기차 여행은 고문과도 같았다. 딱딱한 의자의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어머니는 멀미로 계속 구토를 하셨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불안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기차 안에서 나는 치명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장인어른 댁 주소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결혼식은 부산의 한 예식장에서 했고 우리 가족은 호텔에 묵으며 예식에만 참석했을 뿐 처가에 직접 가본 적이 없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서연이는 나를 따라 서울로 올라왔다. 어렴풋이 해운대 근처라는 것만 기억날 뿐 정확한 주소는 전혀 몰랐다. 어머니, 우리 부산 가서 서연이 집 어떻게 찾아요? 제가 주소를 몰라요. 멀미로 누워있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눈을 부릅떴다. 뭐, 네가 걔 남편인데 2년 동안 처가 주소도 몰랐단 말이냐?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등신 같은 놈을 낳았을까?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다시 갈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전화, 처형이나 장인어른께 전화해봐요. 당장.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장인어른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아버님, 저 민준입니다. 혹시 서연이 집에 갔나요?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다. 내 놈이 감히 나한테 전화를 해? 내 딸이 만삭의 몸으로 내 놈이 어떻게 했기에 그 밤중에 도망쳐 나오게 만들어. 네가 그러고도 남편이고 사람이야. 똑똑히 들어도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꺼져. 뚝. 전화는 끊겼다. 다시 걸었지만 이미 차단되어 있었다. 처형에게 전화했지만 마찬가지로 온갖 욕설을 듣고 차단당했다. 나는 울상이 되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욕만 실컷 하시고 차단하셨어요. 이제 어떡해요? 어머니가 이를 갈았다. 괘씸한 것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줄 알고 부산이 얼마나 넓다고 해운대 가서 물어보면 다 나와. 부산역에 도착하니 쨍쨍한 대낮이었다. 훅 끼쳐오는 열기에 우리 모자는 어질어질했다. 우리는 짐을 들고 역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가달라고 했다. 기사님이 어느 동, 어느 길이냐고 묻자 어머니는 우물쭈물하며 그냥 바다 근처 사람 많이 사는 곳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했다. 기사님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 하더니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 시장에 내려주었다. 이틀 동안 나와 어머니는 거짓골로 해운대 골목골목을 헤매고 다녔다. 주민들에게 서연이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물었지만 부산은 넓었고 박서연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다. 돈은 점점 바닥나고 우리는 깊은 골목에 허름하고 눅눅한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끼니는 퍽퍽한 빵과 생수로 때웠다. 다리가 퉁퉁 부은 어머니는 계속해서 투덜거렸다. 내 팔자야. 며느리 찾으러 왔다가 이게 무슨 고생이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동네 처녀랑 결혼시킬걸. 괜히 멀리서 데려와서 사서 고생이야. 결국 주머니에 서울로 돌아갈 기차표 값만 남았을 때 우리는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여정은 어리석고 돈만 낭비한 헛수고였다.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기차에 올랐다. 망신과 피로감만 가득 안은 채 서연이와 내 아이는 여전히 저 낯선 바다 도시 어딘가에 있었다. 부산에서 처참하게 돌아온 후 나는 넋나간 사람처럼 지냈다. 아버지는 빈손으로 돌아온 우리 모자를 보고 깊은 한숨만 내쉴 뿐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우셨다. 자욱한 담배 연기는 마치 우리 가족의 암담한 미래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일터로 향했다. 아내를 찾느라 빌린 돈을 갚아야 했다. 배달 앱을 켜는 순간 화면에 붉은 글씨가 나타났다. 규정 위반 및 다수의 부정적 평가로 인해 계정이 영구 정지되었습니다. 나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다. 믿을 수 없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자 상담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기사님, 지난 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배차를 취소하셨고 배차 수락 후 고객에게 방문하지 않는 등 다수의 불만이 접수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져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그랬다. 서연이가 떠난 후 며칠 동안 나는 아내를 찾느라 정신이 없어 앱을 켜놓고도 배달을 가지 않거나 멍하니 다른 곳으로 가버리곤 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밥줄을 끊어버린 것이다. 주수입원이 끊기자 나는 다른 배달업체에 지원했지만 불량기사 이력 때문에 모두 거절당했다. 결국 외곽의 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다. 비바람을 맞으며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고된 일이었지만 일당은 쥐꼬리만 했고 그마저도 제때 받지 못했다. 한편 집에 계신 어머니는 생활비를 아끼겠다며 폐지를 줍기 시작하셨다. 내가 아직 힘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지. 깡통 하나 박스 한 장이라도 주우면 다 돈이야.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오후 질퍽한 골목길에서 어머니가 젖은 박스를 줍다가 미끄러져 넘어지셨다. 아! 어머니의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이웃들이 달려왔을 때 어머니는 기괴한 각도로 꺾인 다리를 붙잡고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고 계셨다. 현장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나는 어머니를 업고 응급실로 향했다. 의사는 대퇴부 골절이라며 수술 후 최소 3개월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비와 치료비는 1,0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청구서를 받아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어머니의 사고 소식에 충격을 받으신 아버지는 혈압이 급상승해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입이 돌아가고 말이 어눌해졌으며 손을 심하게 떨어 밥숟가락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셨다. 그렇게 비좁은 집안에는 다리가 부러져 누워있는 노인과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그리고 실업자의 빚더미에 앉은 내가 남겨졌다. 집안에서는 매일같이 싸움과 한탄, 원망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다 내 마누라 때문이야. 그 재수 없는 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됐어. 어머니는 다리에 통증에 신음하며 서연이를 저주했다. 나는 말없이 아버지에게 죽을 떠먹여 드리며 쓴 입맛을 다셨다. 이것이 서연이에게 저질렀던 냉혹함에 대한 업보일까? 서연아, 어디 있니? 이 집이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알고 있니? 서울이 암울한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부산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부모님과 언니는 나를 극진히 보살폈다. 엄마는 매일 영양가 높은 음식을 해주셨고 아버지는 저녁마다 나를 데리고 바닷가를 산책시켜 주셨다. 내 마음은 편안해졌고 뱃속의 아이도 더 이상 나를 아프게 발로 차지 않았다. 화창한 어느 날 아침, 아기에게 씌워줄 작은 모자를 뜨고 있을 때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약한 통증이었지만 점점 더 강하고 잦아졌다. 양수가 터져 옷을 흠뻑 적셨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 아기가 나오려나 봐. 엄마와 언니는 황급히 택시를 불러 나를 부산의 한 여성병원으로 데려갔다. 차 안에서 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괜찮아. 서연아, 심호흡해. 곧 우리 조카 만날 수 있어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분만실에 들어서자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우리 모자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격려했다. 힘내세요, 산모님. 아기 머리가 보여요. 한 번만 더 힘주세요. 나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응애, 응애.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나의 모든 고통과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간호사가 붉고 작은 아기를 내 가슴 위에 올려주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행복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축하합니다. 3.5kg의 아주 건강한 아들이에요. 엄마를 쏙 빼닮았네요. 나는 가슴 위에서 새근사근 잠든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쥐었다. 이 아이는 신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 병실 밖에서 기다리시던 부모님과 언니는 손주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다. 엄마는 울면서 웃으셨고 아버지는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다. 언니가 물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나는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평안, 김평안. 이 아이의 삶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집에서는 곰이라고 부를 거예요. 씩씩하게 자라라고. 병원과 집에서 나는 온전한 사랑 속에서 지냈다. 엄마는 내 몸조리를 위해 매일같이 보양식을 만들어 주셨고 언니는 조카의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그곳에는 비난도 냉대도 없었다. 오직 웃음과 행복만이 가득했다. 나는 곤히 잠든 아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강해져야 한다. 열심히 일해서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낼 것이다. 내 아들에게는 무책임한 아빠 따위는 필요 없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사랑이면 충분하다. 민준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내게 희미한 기억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다. 내 인생에는 이제 오직 내 아들과 내 가족뿐이었다. 시간은 흘러 우리 고미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었다. 오늘은 아이의 100일이었다. 우리 가족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100일 잔치를 준비했다.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어머니와 언니는 부엌에서 백설기와 수수팥떡을 만들었고 아버지는 조상님께 새 식구가 생겼음을 알리는 차례상을 정성껏 차리셨다. 오늘 우리 고미는 내가 직접 만든 파란색 아기 정장을 입고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이웃들과 친척들이 찾아와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었다.
축의금도 제법 모였다. 나는 그 돈을 전부 어머니께 드리려 했다. 엄마, 이 돈으로 생활비에 보태세요. 제가 한 달 동안 신세만 졌잖아요. 어머니는 내 손을 밀어내며 엄하게 말씀하셨다. 무슨 소리냐? 부모가 자식 키우고 손주 돌보는 건 당연한 기쁨이야. 이 돈은 우리 곰이 복돈이니 네가 잘 가지고 있다가 기저귀값, 분유값에 보탰어라. 옆에 있던 언니가 말을 거들었다. 맞아. 서연아, 그 돈은 비상금으로 잘 가지고 있어. 언니 생각에는 네가 손재주가 좋으니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라도 시작해보는 게 어때? 기분 전환도 되고 돈도 벌 수 있고. 언니의 제안에 나는 솔깃했다. 언제까지나 부모님께 기댈 수는 없었다. 아이는 점점 클 것이고 돈 들어갈 곳도 많아질 것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했다. 저도 일하고 싶어요. 언니, 하지만 고미가 아직 너무 어려서 멀리 나가서 일하라는 게 아니야.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아. 내 친구가 하는 의류 공장에서 옷에 비즈 달거나 단추 다는 사람 구하고 있더라.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눈이 번쩍 뜨였다.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아들의 귓가에 속삭였다.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곰이 아무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해줄게. 언니의 소개로 의류 공장에서 첫 일감을 받아왔다. 아동복 원피스에 비즈를 달고 꽃장식을 자수하는 일이었다. 손재주가 좋았던 나는 금방 일에 익숙해졌다.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잠든 밤 시간을 이용해 부지런히 일했다. 등이 뻐근하고 눈이 침침했지만 옆에서 곤히 잠든 아들을 보면 힘이 솟았다. 일주일 후 나는 50벌의 원피스를 모두 완성해 공장에 납품했다. 사장님은 내 꼼꼼한 솜씨에 매우 만족하며 두툼한 현금 봉투를 건넸다. 집에 돌아와 세어보니 200만 원이었다. 많은 사람에게는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내게는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증표와도 같은 소중한 돈이었다. 나는 그중 100만 원을 어머니께 내밀었다. 엄마,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건 제가 번 돈이니까 꼭 받으셔야 해요.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돈을 받으셨다. 남은 100만 원을 손에 쥐자 나는 무한한 자신감과 행복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 후 내 솜씨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동네의 다른 주부들에게 일거리를 나눠주며 함께 일했다. 부모님의 작은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 찼다. 서연이가 평온한 삶을 꾸려가는 동안 서울의 우리 집은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다리를 다쳐 누워 계시게 되자 모든 부담이 내 어깨 위로 쏟아졌다. 집안은 약 냄새와 병든 자의 악취로 가득했고 어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내며 비명을 질러댔다. 아버지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셨다. 나는 하루 종일 막노동에 시달렸지만 벌어오는 돈은 약값과 식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찼다.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결국 나는 오래된 오토바이를 팔아치워야 했다.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중 우연히 대학 동창인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내 사정을 듣더니 아내를 찾아주겠다며 나섰다. 요즘 세상에 사람 찾는 게 뭐가 어렵다고. 사진이랑 정보만 줘봐.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에게 서연이의 사진을 넘겼다. 이틀 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찾았어. 내 아내. 부산에 있는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더라. 주소 정확하게 알아냈어. 나는 서연이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들고 가슴이 뛰었다. 서연이를 찾아가 용서를 빌면 어쩌면 나는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눈을 빛내며 소리쳤다. 당장 가야지. 가서 내 손주 당장 데리고 와. 그 집 부자 같던데
돈도 좀 뜯어내고 며느리로서 우리 집을 책임질 의무가 있어. 우리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다시 부산행 기차에 올랐다.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그리고 나, 초라한 행색의 우리 가족은 복수심과 일말의 기대를 품고 부산으로 향했다. 택시는 친구가 알려준 주소 앞에 멈춰섰다. 하얀색 페인트가 칠해진 3층짜리 멋진 집이었다. 문 앞에는 엄마의 옷장이라는 예쁜 간판이 걸려 있었다. 내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얼굴. 바로 서연이었다. 하지만 예전의 그늘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연이는 우리를 보고는 얼굴에서 미소를 지웠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여긴 어쩐 일이죠? 내가 머뭇거리는 사이 어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울부짖었다. 서연아, 아가, 우리가 너랑 우리 손주 보러 왔어. 어서 문 열어다오. 민준의 가족이 나타난 것은 백일몽 속의 악몽 같았다. 그들의 처참한 행색을 보았을 때 나는 동정심 대신 경멸감을 느꼈다. 그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결코 애정이나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손주요, 제가 만삭의 몸으로 병원에 가게 해달라고 애원할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죠? 한겨울 밤에 혼자 공항으로 향할 때 당신들은 뭘 하고 있었죠? 민준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그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너 없이 우리 가족은 너무 힘들어. 어머니는 다리를 다치시고 아버지는 편찮으시고 나는 직장도 잃었어. 제발 우리에게 돌아와줘. 아니면 아들이라도 한번 보게 해줘. 내 아들이라고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내 아들에게 아버지는 없어. 아이 이름은 김평안, 내 성을 따랐어. 당신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때 소란을 듣고 부모님과 이웃들이 밖으로 나왔다. 시어머니는 사람들이 모이자 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며느리를 키운 공을 늘어놓고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하소연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민준과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연극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제가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돌아왔는지 아세요. 나는 민준을 가리켰다. 당신, 그날 밤 나에게 던져준 2만 원 기억해? 그걸로 알아서 하라고 했지. 이제 와서 돌아오라고. 부끄럽지도 않아? 이어서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그리고 어머님, 저를 식충이라고 구박하셨죠. 이제 제가 제 힘으로 돈 벌어 내 아들 잘 키우고 있으니 다시 돌아가서 당신들 수발 들고 빚 갚아주길 바라시는 거죠. 꿈 깨세요. 우리의 인연은 제가 그 집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났어요. 내 단호한 말에 민준의 가족은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돌아가 주십시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내 딸과 내 손주는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민주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힘없이 어머니를 부축해 돌아섰다. 세 사람은 중천에 뜬 뜨거운 햇볕 아래 초라하게 멀어져 갔다. 나는 그들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나는 내 삶을 지켜냈다. 민준의 가족과 소동이 있은 후 내 삶은 오히려 더 평온해졌다. 이웃들은 모두 내 편이 되어 주었고 내 가게 엄마의 옷장은 입소문을 타고 번창하기 시작했다. 나는 가게를 확장하고 나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고용해 그들의 자립을 도왔다. 한때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나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민준의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혼자 가게를 찾아와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 불효막심한 며느리 좀 보세요. 부자가 돼서는 시어미를 나 몰라라 합니다. 손님들은 겁을 먹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와서 처리해 주세요. 경찰이 출동하자 시어머니는 겁을 먹고 아무 말도 못했다. 경찰은 시어머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그날 오후 모든 희망을 잃고 돈까지 떨어진 민준의 가족은 결국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은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빚쟁이들의 성화의 집안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 아버지의 병세는 악화되었고 나는 생계를 위해 다시 건설 현장으로 나갔다. 어느 날 오후 3층 높이의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잠시 정신을 놓았다. 서연이의 행복한 모습과 빚쟁이의 험악한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순간 발을 헛디뎠고 나는 아래로 추락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내 왼쪽 다리는 하얀 깁스에 쌓여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의사는 다리뼈가 산산조각 났으며 큰 수술을 하지 않으면 평생 다리를 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비는 5천만 원이라고 했다. 건설 현장 소장은 치료비를 책임질 수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병상에 누워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나까지 우리는 모두 불구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서연이에게 저지른 죄의 대가인가. 가게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었다. 서연아, 나 좀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나는 놀라움과 경멸감을 동시에 느꼈다. 무슨 일이죠? 그는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다리가 부서졌으며 수술비 5천만 원이 없으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날의 잘못을 빌며 아들의 아버지인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의 겨울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2만 원짜리 지폐 한 장. 나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이 나에게 줬던 그 2만 원 기억해요. 당신은 내 목숨 값을 그걸로 정했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과 공포. 그건 내가 그때 느꼈던 것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내 아들에게는 당신처럼 잔인한 아버지는 없어요. 제가 버는 돈은 내 아들을 위한 것이지 한때 우리를 버렸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남자로서 마지막 자존심이 있다면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영원히 차단했다. 창밖을 보니 부산의 하늘은 더없이 푸르렀다. 나는 과거를 완전히 놓아주었다. 원망도 어리석은 동정도 더 이상 없었다. 1년 후 오늘은 곰이 평안이의 첫 번째 생일이다. 엄마의 옷장 앞마당에서 따뜻한 돌잔치가 열렸다. 아장아장 걷는 아들은 내가 직접 만든 작은 정장을 입고 작은 왕자님처럼 보였다. 나는 이제 2개의 가게를 운영하며 많은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장이자 그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그때 서울에 사는 옛 이웃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사진 속에는 낡은 휠체어에 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민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결국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되었고 그의 가족은 정부 보조금과 이웃의 동정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사진을 보고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삶의 대가였다.
인과응보는 결코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파티로 돌아갔다. 아들이 케이크 조각을 들고 내게 달려오며 엄마, 맘마하고 옹알거렸다. 나는 활짝 팔을 벌려 아들을 안았다. 그날 오후 나는 아들을 데리고 해운대 바닷가로 나갔다. 붉은 노을 아래 나는 맨발로 부드러운 모래를 밟았다. 자유와 행복의 짭조름한 내음을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나는 모래를 가지고 노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가치 없는 것들은 용감하게 버리세요.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행복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한 걸음 내딛기만 한다면 햇살은 졌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인생의 여명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